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겠지.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최재만이었습니다. 유통 대기업 부사장 출신이었고 지금은 투자회사 회장이었죠. 자선 행사에선 가족은 내 뿌리입니다라고 말하던 그가 제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그날도 저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새벽 2시 강남 고급 술집 앞에서 그를 태웠죠. 술에 잔뜩 취한 최재만 씨였어요. 이런 일 하는 놈들은 인생 망한 놈들이지. 익숙했어요. 얼굴도 목소리도요. 그리고 병실에서 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열었을 때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1993년 5월 논산 출장. 아버지 이름은 최재만. 유전자 검사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99.999% 부자일치였어요. 그 사실을 안 그 사람은 결과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절 불렀습니다. 그날 용서하셨을까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청담동 골목은 새벽 2시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흥과 고요가 묘하게 공존하는 거리였죠. 대리운전 기사 선우는 멍한 눈으로 차 안에 앉아 마지막 콜을 확인했어요. 청담 라운지에서 서초동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급 빌라라 하더군요. 길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대체로 다 그랬거든요. 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뒷좌석에 몸을 던지다시피 앉았어요. 술 냄새가 밀려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정장은 고급스러웠고 코트 기센 명품 스카프가 걸려 있었죠. 향수도 좋은 걸 쓴 모양이었습니다만 술 냄새에 모조리 덮였어요. 이런 밤중에도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해. 아니, 부지런하다기보단 사는 게 고달픈 거지. 선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어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말을 섞지 않는 편이 상책이었습니다. 욕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닌 말들이 더 깊게 남을 때가 있으니까요. 인생이란 게 말이지. 한 번쯤은 커져봐야 아는 거야. 근데 너 같은 애들은 그냥 작게 태어나서 작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선우는 백미러를 힐끔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취기 때문인지 표정이 흐릿했어요. 선우는 고개를 돌려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신호에 걸리자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만은 뒷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잠든 것처럼 보였죠. 그 틈을 타 선우는 조수석에 걸린 가방 지퍼를 살짝 내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있는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다는 것만 확인했죠. 차가 아파트 입구에 닿았습니다. 경비원이 선우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대리 기사님이시죠? 이쪽입니다. 그의 유도에 따라 주차 공간에 차를 댔습니다. 얼마야? 38,000원입니다. 제만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접어 선우의 무릎 위에 툭 떨어뜨렸죠. 잔돈은 됐다. 뭐, 너한텐 이런 날도 있어야지. 살면서. 그 말과 함께 차문을 쾅 닫고 내렸습니다. 휘청거리며 고급 로비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리만치 고독해 보였어요. 선우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나요. 백미러 속에서 그 남자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엔 여전히 그 문구가 떠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비 입금 마감 7일 남음. 선우는 화면을 끄고 앞유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머릿속을 자꾸 맴돌았어요. 정확히 어디에서 봤는지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낯이 익었죠.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밝았는데도 이상하게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벽을 덮고 있었지만 그 안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채색이었죠. 선우는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에 들어온 대리콜을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왔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했고요. 의사는 달라진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지금은 오후 3시였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먹어치운 듯한 공복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배는 고프지 않았어요. 가방 안을 뒤적이던 선우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의 보통 봉투였고요. 무엇이 들어있는진 몰랐지만 그 봉투를 보기만 해도 목이 바짝 말랐죠. 며칠 전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에 쥐어주며 남긴 말은 단 하나였어요. 혹시라도 네가 아버지를 알아야 할 날이 오면 그때 열어라. 그날 이후로 선우는 그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고요. 알아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번갈아 스쳤죠. 하지만 어젯밤 만난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뭔가 말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익숙했어요.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죠. 흰 종이였고 테두리는 오래돼 조금 발해 있었어요. 글씨는 단정했고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소풍 가는 날 도시락 봉투에 어머니가 써주던 이름표 같은 필지였죠.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3년 5월 논산 출장. 네 아버지 이름은 최재만. 선우는 손에 든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읽는 데는 두어 초면 충분했지만 종이를 접는 데는 한참이 걸렸죠. 눈으로 한 줄을 따라가다 멈추고 다시 읽고 또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어요. 재만? 입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선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다가 결국 검색창에 최재만을 입력했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았죠. 그런데 몇 줄 아래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 정장 넥타이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어젯밤 차 안에서 잔도는 됐다고 말하며 문을 쾅 닫고 내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나열됐어요. 전 유통대기업 부사장 최재만, 투자회사 고문으로 제2의 행보. 최재만 고문 기부 행사에서 가족이 나의 뿔이라고 밝혀 영상이 곧바로 재생됐습니다. 중앙무대에선 그는 기자들 앞에서 차분히 말하고 있었죠. 가족이 제 삶의 뿌리이자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선우는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이마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정중히 접어 지갑에 꽂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키트였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맞다면 난 그 얼굴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실한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잠금 화면에는 병원비 입금 마감까지 6일이라고 떠 있었죠. 줄어드는 숫자는 또 하나의 시간표처럼 보였고요.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고급 연회장 더 헤리티지 서초 앞은 검정 세단과 리무진으로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입구에 늘어선 플래카드에는 굵은 금빛 글씨가 또렷했죠. 최재만 회장님, 61번째 생신을 축하드린다는 문구였어요. 주차 요원과 경호 인력이 분주히 움직였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택시와 전용 차량에서 하나둘 내렸습니다. 와인 향과 생화 냄새, 피아노 연주가 공기를 촘촘히 채웠어요. 연회장 입구에는 인터뷰를 기다리는 기자들과 명단을 확인하는 스태프가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 틈으로 검정 점퍼에 단정한 머리의 남자가 조용히 걸어왔어요. 흑색 정장 물결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점퍼였죠. 그의 왼손엔 대리기사 앱을 켜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우였습니다. 그는 연회장 앞 리무진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멈췄어요. 주변의 시선이 그를 곁눈질했죠. 그중 가장 먼저 반응한 이는 재만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매끄럽게 말했지만 속엔 경계가 분명했어요. 저기요. 실례지만 초청 인원이신가요? 아닙니다. 대리기사입니다. 서진은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묘한 불쾌감이 비쳤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선우는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하고 행사장 벽면 쪽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파티는 곧 시작되었어요. 내부엔 고급 와인과 샴페인이 줄지어 놓였고 중앙 무대에서는 피아노 반주에 맞춘 클래식 선율이 흘렀습니다. 제만은 무대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며 익숙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옆에 있는 가족과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아래 검정 점퍼를 입은 대리기사는 말없이 와인잔 뒤편 그림자 속에 서 있었어요. 선우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은 제만을 똑바로 겨냥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만은 선우를 스치듯 몇 번 바라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기억하려 하지 않는 얼굴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파티는 마무리되었어요. 연회장 밖은 차량을 부르는 손님들로 다시 북적였죠. 최 회장님 차량 어디 갔어? 대리기사 불렀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 등장한 사람은 선우였습니다. 이번에도 제만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차량이 출발하자 뒷좌석에서 제만은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피곤한 듯 고개를 뒤로 젖혔지요. 요즘 세상은 말이야. 그냥 배경 없는 사람들은 안 돼. 인맥 없어 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결국 노동밖에 남는 게 없지.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은 채 차창 밖을 응시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번갈아 스쳤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정말 논산은 기억 안 나십니까? 순간 제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어요. 뭐라고? 논산? 1993년 5월 출장 가신 적 있으시죠? 논산. 제만은 잠시 멈칫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내가 논산 출장을 몇 번이나 갔는데 거기서 무슨 애 하나라도 생겼다는 거야? 그는 비웃듯 창밖을 보며 말을 끝냈어요. 선우는 조용히 대시보드 위종이컵을 집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제만이 뱉은 껌이 들어있었어요. 은박지로 감싼 껌. 그가 씹다 뱉고 무심코 놓은 것이었죠.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 조수석 가방 안지퍼 포켓에 넣었습니다. 그가 다시 운전대에 손을 얹을 때 속도는 일정했어요.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제만이 내릴 때까지 선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도는 됐어. 고생해. 문이 닫히고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선우는 창밖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증명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해야 하니까.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기계에서 나오는 일정한 빗소리와 산소가 흐르는 미세한 진동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선우는 어머니 곁에 앉아 낡은 앨범 한 권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표지가 달아 문양이 흐려진 갈색 앨범이었죠. 몇 번이고 꺼내보았던 익숙한 물건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점점 젊어졌어요. 가난했지만 웃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에도 손등엔 늘 김밥 소스 자국이 묻어 있었죠. 그중 한 장이 눈을 붙잡았습니다. 강경시장 간판 아래 햇빛에 반쯤 눈을 찡그린 얼굴로 앞치마를 입고 식당 앞에 서 있는 25의 김명신이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연필로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1993년 5월 진성식당 앞에서 잘 살아라 제만씨.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선우의 눈동자 안에서 오래전 기억이 펼쳐지듯 흘러나왔어요. 1993년 5월 충남 논산 강경읍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고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진성식당 간판 옆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식당 안쪽 김명씨는 국물솥 앞에서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죠. 24, 빠듯한 살림에도 늘 웃으려 애쓰던 얼굴이었어요. 그날도 제만은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무직, 단정한 셔츠에 번듯한 말투였죠. 며칠 전부터 몇 차례 들르며 명신에게 자연스레 말을 걸었고 명신은 그런 그에게 경계를 풀고 조심스럽게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둘은 조용히 가까워졌습니다. 무언가 명확히 시작되진 않았지만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듯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이 얽혔죠. 하지만 그 인연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며칠 후 명신은 수줍지만 단호한 얼굴로 시장 뒤 골목에서 그를 불러냈어요. 제만은 멀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때 그 일 혹시 기억하시죠? 병원에 갔는데요. 아이가 생겼어요. 제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신 씨, 미안하지만 나 이제 서울 올라가야 해요. 다음 주부터 본사로 배정됐어요. 입사도 거의 확정이고요. 지금 이런 일은 나한텐 너무... 그는 말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명신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붙잡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제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가 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명신은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가 기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던 날 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흘렀습니다. 제만은 조용히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 적혀있던 번호와 주소를 천천히 한 자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거긴 출세와 명함과 인맥이 지배하는 곳이었죠. 명신과 아이의 존재는 그의 인생 설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장면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앨범을 덮는 선우의 손끝이 조용히 떨렸어요. 무릎 위의 사진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어머니의 눈빛은 어떤 원망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냥 자기 인생을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비명도 없이, 어떤 기대도 없이 오직 선우 하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버텼죠. 그 사람은 떠났고 이 사람은 나를 키웠다. 그는 천천히 앨범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 손엔 이제 주름이 깊었고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온기가 남아있었죠. 서울 한복판 오후 3시였습니다. 햇빛은 아직 따갑게 내리쬐었고 선우의 셔츠는 벌써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그는 골목 안쪽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서서 작은 박스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문 앞에 택배를 가지런히 두고 스마트폰으로 배송 완료를 눌렀죠. 곧바로 앱에서 새로운 알람이 떠올랐어요. 대리운전 콜, 강남 압구정 루신바. 고객명은 최재만, 목적지는 서초구 자택이라고 표시되었죠. 수락하시겠냐는 문구가 떴습니다. 선우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조용히 수락을 눌렀습니다. 밤 11시 10분, 강남 압구정 루신바 앞이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고급 리무진이 대기했고 웨이터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제만은 웃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이 이사, 다음엔 진짜 제주도로 갑시다. 사람은 말이야, 쉬는 것도 실력이라니까. 동료가 떠난 뒤 그는 차 앞에 선 운전기사를 힐끔 바라봤어요. 선우는 검은 점퍼를 걸치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낯설어하는 기색이 없었죠. 하지만 제만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 너 그때 그놈 아니냐? 지난번에 그 뭐야? 생일잔치 끝나고 탔던 그놈. 네, 맞습니다. 이 업계도 사람 참 부족한가 보지? 뭐 요즘 젊은 것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대리기사나 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야? 선우는 말없이 문을 열고 그가 뒷좌석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차가 천천히 도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데 말이야. 이렇게 살면서 창피하지는 않냐? 침묵이 차 안에 내려앉았어요. 도로 위로 고급 차량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오른편 빌딩 유리창에 반사된 선우의 눈빛만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아, 미안.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사람이 좀 더 품격 있게 살아야지. 사람은 태생이 중요해.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으면 그냥 죽어라. 노동이나 해야 되는 거야. 선우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 정차 신호에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돈 많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뭐라고? 선우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앞만 곧게 보고 있었죠.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했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호가 바뀌었고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제만은 뒤에서 계속 투덜거렸지만 선우는 듣지 않는 사람처럼 차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표정엔 아무 감정도 비치지 않았죠.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했을 때 선우는 차를 조용히 세웠습니다. 제만은 문을 열며 삐딱하게 한마디를 더 내뱉었어요. 너 이름이 뭐야? 이딴 식으로 일하는 놈 처음 본다. 선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가볍게 인사했어요. 문이 닫히고 제만은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우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밤 12시 40분. 선우는 퀭한 눈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천천히 다가와 갈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명신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시술 전 정산 내역인데요. 수술비 일부가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봉투 속 금액을 확인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봉투 아래엔 미납 금액 282만 원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입금 기한은 사흘 이내라고 했습니다. 선우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조용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죠. 휴대폰 알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선우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지만 눈곱을 떼며 욕실로 향했어요. 세수를 대충 하고 양말을 신으려던 순간 왼쪽 무릎이 툭 뻣뻣하게 굽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무릎 보호대를 꺼내 조심스레 감았어요. 습관처럼 반복된 동작이었죠. 청소, 택배, 대리. 어느 것 하나 무릎을 쉬게 두진 못했습니다. 오후엔 잠깐 물류센터에 들러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30kg이 넘는 박스를 리프트에 싣고 내리다 보니 손등이 다시 터졌습니다. 밴드를 붙일 시간조차 없었죠. 땀에 절은 셔츠를 갈아입고 다시 대리운전 앱을 켤 즈음 하늘은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저녁 7시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흰 셔츠를 입은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님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서류가 미비하신데요. 병원 규정상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요. 혹시 다른 가족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보호자분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알아요. 다만 수술 일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이 들어와야 유지되거든요. 선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표정이었지만 속은 끓고 있었어요. 그는 병원 복도를 따라 걸으며 어머니 병실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창 너머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죠. 그 얼굴을 본 선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10시 20분이었습니다. 도봉구 주택가 편의점 앞 흔들거리는 파라솔 의자에 선우가 앉아 있었어요. 라면 한 컵이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였어요. 그게 그날의 저녁이었죠. 옆 테이블엔 대학생으로 보이는 커플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한 모금 삼켰어요. 싱거웠습니다. 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짧은 알림이 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목은 친자 관계 확인이었죠. 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물 묻은 나무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두고 그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눌렀어요. 검사 앱이 느리게 열리고 결과창이 떴습니다. 검사 항목은 부자 관계였고 확률은 99.9/1994%였어요. 결과에는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고 적혀 있었죠. 한참을 바라보다 선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입꼬리 하나만 올라갔을 뿐이었어요.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말없이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컵라면 뚜껑을 조용히 덮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를 수 없겠지. 그는 손을 들어 무릎 보호대를 조였어요.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죠. 서초구 반포동이었습니다. 석양이 진 뒤 유리창에 비친 도시는 이미 밤이었어요. 고요한 주택가 골목에 고급 외제차가 들어섰고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제만은 차량에서 내려 느린 걸음으로 현관을 향했어요. 우편함 위엔 하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보낸 사람 표시는 에이젠 유전자 진단센터였어요. 그는 한참 그 글자를 내려다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정리정돈이 잘 된 정적이 깃든 공간이었어요. 그는 봉투를 툭 하고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히 풀고 위스키를 따라 한 잔 비웠어요. 리모컨을 들었다가 TV는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제만은 결국 손을 뻗어 그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거칠게 찢긴 봉투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굵은 검은 글씨가 박혀 있었죠.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고 피검자 A와 피검자 B는 아버지와 아들일 확률이 99.9/1994%라고 기재돼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종이를 니등분으로 찢었습니다. 조각난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그는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2시 10분이었습니다. 거실 불이
다시 켜졌어요. 제만은 조용히 나와 싱크대 앞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유리컵을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제만은 이내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쓰레기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숙여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네 조각 접힌 채 구겨진 종이들을 맞춰 다시 펼쳤습니다. 제만은 종이를 식탁 위에 펴놓고 99.999%라는 숫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죠. 말도 안 돼. 그 말이 자신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과거를 향한 외침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딸 서진이었습니다. 흰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던 그녀는 거실 불빛에 비친 아버지의 낯선 행동에 눈살을 조심스레 찌푸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엔 찢겨진 종이, 눈앞엔 흔들리는 현실이 있었죠. 서진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방 안으로 돌아갔지만 얼굴엔 묘한 의심과 혼란이 어른거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만은 일찍 양복을 갖춰 입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는 저장된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직접 번호를 눌렀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짧은 통화음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만나자. 할 말이 있다. 그는 폰을 내려놓고 다시 위스키를 한 모금 따라 마셨습니다. 이번엔 밤이 아닌 대낮의 위스키였어요.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였습니다. 남산이 내려다보이는 한 고급 레스토랑. 점심시간인데도 별실은 놀랄 만큼 고요했어요. 하얀 천이 덮인 테이블이 반듯했고 무겁고 잔잔한 클래식이 낮게 흘렀습니다. 그 너머 유리창 밖으론 한강이 느리게 지나갔지요. 테이블엔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제만은 고개를 든 채 말없이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검은 재킷에 셔츠 단추 하나를 풀고 자세를 단정히 잡았죠. 물컵 속 수면이 아주 살짝 떨릴 만큼 침묵이 깊었습니다. 네가 그 아이란 건 알겠다. 그 종이 숫자가 뭐라 하든 그게 나를 바꾸진 않아.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키고 다시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지금이라도 사과를 바란다면 그건 네 감정이지 내 책임은 아니다. 책임이요. 선우는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깊고 차가웠지요. 그쪽은 잃을 게 많죠.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건 저보다 당신일 겁니다. 제만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의자 등받이에 몸을 살짝 기댄 채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곧 코트를 살짝 젖히고 안주머니에서 얇은 갈색 봉투를 꺼냈지요.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너도 너 어머니도 더는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다. 선우는 봉투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낮게 물었어요. 이걸로 끝내겠다는 겁니까? 너도 그게 나을 거다.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더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다. 선우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지요. 꽤 많은 돈이 들어있는 듯했어요. 그는 봉투를 천천히 여러 한 번 들여다보고 바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만 쪽으로 미끄러지듯 되돌려 놓았죠. 병원비엔 쓰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기억에 남을 일은 따로 할 겁니다. 당신 인생에서 이 일이 정말 끝났다고 느끼게 되진 않게 하겠습니다. 제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말을 아꼈어요. 선우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아주 미세하게 삐걱이며 고요를 가르듯 소리를 냈지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도망쳤다는 걸 잊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열어나갔습니다. 창밖 햇살이 선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스쳐갔지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제만만 홀로 남았습니다. 제만은 봉투를 천천히 내려다보다가 물컵을 들어 몇 번 굴려보았어요. 그리고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입니다. 광택 있는 대리석 바닥 위로 행사장 조명이 은은하게 반사되네요. 주말 오전 500여 명이 모인 대형 자선 행사장이었어요. 가족의 가치, 나눔의 힘을 주제로 한 유통 대기업의 연례 행사였죠. 연단 위 대형 스크린엔 로고와 슬로건이 번갈아가며 번쩍였습니다. 무대 좌측에선 사회를 맡은 서진이 또렷한 음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족과 나눔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그 의미를
누구보다 삶으로 보여주신 분, 저희 아버지이자 저희 기업의 명예이사님, 최재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 앞줄의 기자들과 내빈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대 위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최재만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넥타이 매무새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손엔 스피치 원고 대신 메모 하나만 들려 있었죠. 저는 가난한 시절, 시장에서 박스를 나르던 시절을 거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이끈 건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내, 딸, 부모님, 그분들의 존재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멈춘 그는 뒤편 스크린에 가족 사진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대 왼편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음료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선우가 있었죠. 단정한 셔츠에 검은 조끼를 걸쳤고 이름표에는 이선우 봉사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뗐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거리에서는 최재만만은 분명히 들을 수 있었죠. 그 가족에 김명신 씨도 포함됩니까? 제만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손에 들린 마이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청중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단지 몇몇 스태프만이 그의 긴 침묵을 의아하게 바라봤죠. 서진은 무대 옆에서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제만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단순한 금전이 아닙니다. 서로의 시간과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인사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관객은 박수를 보냈고 음악은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한 문장에 찔렸습니다. 한편 선우는 무대 옆 테이블에서 물병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제만을 잠시 바라보았죠.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선우는 더 말하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여전히 밝은 조명과 박수 소리가 따라붙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한 남자만은 그 소리에 섞이지 못하고 있었죠. 서울 서초구의 저녁은 한적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단독주택이 고요를 안고 있었고요. 제만의 집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벽난로 앞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제만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TV를 껐습니다. 정막이 가볍게 내려앉았죠. 그때 문이 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딸 서진이 들어섰어요. 검정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단정한 단발이 말끔했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제만은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맞췄습니다. 왔냐? 서진은 거실을 천천히 지나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요. 먼저 입을 연 쪽은 서진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그 청년 기억하시죠? 제만은 들고 있던 물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그냥 협박꾼이다. 협박이요? 예전 일 좀 들쑤시며 돈 뜯으려는 녀석. 뭐 별일은 아니야. 해결될 거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잠시 침묵했죠.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그래. 괜한 관심 두지 마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거실엔 조용함만 더 깊어졌고요. 다음 날 오전이 밝았습니다. 서울마곡 유통대기업 본사 17층이 내려다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요. 서진의 집무실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길게 품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책상, 차분한 공기, 커피향이 은근히 퍼졌지요.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두고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어제 행사장, 아버지 호출했던 대리기사 말인데요. 기록 좀 확인해줘요. 배차 앱 사용 내역, 인적사항, 차량 블랙박스 접근 권한도 가능하면 요청해주시고요. 비서는 순간 눈이 약간 커졌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단정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후가 되어 비서는 출력물 한 묶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로 가지런히 올려두었고요.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서진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운행 기록과 GPS 위치, 기사 프로필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지요. 이름은 이선우였습니다. 30살이었고요. 출생지는 충남 논산시 강경읍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관계에는 모 김명신, 단독 세대주라고 적혀 있었죠. 직업은 대리운전과 야간 물류, 건물 청소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인적사항란의 논산이라는 두 글자에 시선이 붙들렸지요. 논산? 말끝이 아주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창밖을 향해 눈길을 들었죠. 도로 위로 흐르는 차량들이 유리창 너머에서 번졌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고요. 그 얼굴엔 분명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이름 하나가 또렷해지려 했죠. 김명신.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논산으로 가는 첫 차가 아침 6시 10분에 떠났습니다. 서진은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조용히 표를 사고 맨 뒤 창가에 몸을 붙였어요.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얼굴 절반은 마스크가 가리고 있었죠. 검은색 야상 안주머니엔 선우의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버스가 서서히 길 위로 올라섰습니다. 창밖 회색 빌딩들이 뒤로 미끄러지듯 물러났고 곧 고속도로가 이어졌죠. 그녀는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거기엔 이선우, 태어난 곳 논산시 강경읍이라 적혀 있었고 가족란엔 어머니 김명신, 혼자 세대주라고 써 있었어요. 김명신, 논산. 3시간쯤 지나 버스는 논산 강경터미널에 닿았습니다. 초겨울 찬 공기가 도심과는 다른 습기를 품고 스며들었죠. 서진은 길을 묻지 않고 선우의 주소를 향해 곧장 걸음을 옮겼습니다.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2층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그 옆장터 골목엔 오래된 김밥집 하나가 붙어 있었죠. 간판엔 명신분식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 너머 안은 치우다만 채 텅 비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엔 쓰다만 병원 내역서와 물컵,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밝게 웃는 중년 여인 김명신이었습니다. 그때 옆 노점에서 김을 굽던 노파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찾으시는 분이 이슈? 서진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명신 씨를 아세요? 이 근처에 분식집 하시던 분이요. 아, 명신 씨? 아이고, 그분은 몇 달 전에 병원 가시고서는 안 보이더만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편? 없었슈. 서울서 온 사람이라던데 도련님 얼굴도 못 봤지요.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뒤 조용히 인사를 하고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빨랫집, 자질구레한 물건 파는 가게, 김냄새 서린 골목이 이어졌죠. 소리도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가슴 속에선 말이 될 듯 말 듯한 것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시장 끝자락 작은 버스 서는 자리 벤치에 앉아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아버지란 이름을 한참 바라봤지만 손끝은 눌러지지 않았고 화면은 이내 어두워졌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그녀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논산 들판이 해지는 빛에 붉게 물들어갔지요. 그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어느 저녁이었죠. 논산은 다시는 안 간다. 그 말이 한때는 그저 놀러 가는 곳이나 일터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서진은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었던 거지?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제 그 사진 속 아버지의 웃음 뒤로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잊히지 않는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어요. 서울 새벽 5시 42분이었습니다. 대형 건물 로비에 형광등 불빛이 고르게 깔려 있었고요. 청소 도구 바퀴는 조용히 굴러가고 있었죠. 이선우는 묵묵히 바닥을 쓸다가 진동으로 울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는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화면 아래 메시지가 떠 있었죠. 보호자님, 긴급 상황입니다. 바로 내원 부탁드립니다. 선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그대로 둔 채 뒷문을 열어 밖으로 내달렸어요. 달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요. 심장은 가슴이 아니라 귀 뒤에서 쿵쿵 울리는 듯했죠. 응급실 입구에 닿았을 때 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수납 창구를 거치지 않고 곧장 중환자실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서 의사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김명신님, 위독하십니다. 수치상 몇 시간을 넘기기 어려우십니다. 마지막 인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우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밀어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기계음만이 박자 없이 번져나왔어요. 침대에 누운 김명신. 산소 마스크 위로 반쯤 뜬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손등엔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고
숨은 아주 얇았으며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우는 발끝을 조심스레 옮겨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죠.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나야. 왔어? 이제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명신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요. 선우는 그 떨림이 말을 부른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는 몸을 깊이 숙여 귀를 어머니의 입가에 바짝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너까지 그렇게 살진 마. 그 목소리는 숨보다 더 약했지만 선우의 가슴을 곧장 꿰뚫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억지로 다시 떴어요. 울음을 삼키며 그녀의 손을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안 싸워. 나 편히 생겼어. 이제 안 무서워. 내가 지킬게. 그 말에 명신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곡선이 스쳤습니다. 그게 웃음인지 고통인지 선우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손끝이 점점 느슨해지는 느낌만이 또렷했죠. 신밖의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간호사들이 조용히 들어와 커튼을 닫았습니다. 선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은 채 천천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적만이 오래도록 경실안을 감쌌습니다. 늦가을이었고 비는 낮게 내리고 있었어요. 논산 시민장례식장 바깥에는 회색 벽면과 흰 간판이 차갑게 서 있었죠. 한적한 저녁이라 그런지 바람에 검은 우산이 자꾸 휘청였어요. 입구 쪽 조화는 하나도 없었고요. 이선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빈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은 꺼둔 지 오래였고요. 안에는 오직 향냄새와 미약한 불빛만 떠 있었죠. 영정 속 어머니 김명신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선우가 고심 끝에 고른 한 장이었죠. 논산 중앙시장 앞에서 김밥을 팔던 시절 누군가 셔터를 눌러준 밝은 미소의 순간이었어요. 선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2번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친척도 친구도 조문객도요. 그저 어머니와 자신 단 둘뿐이었죠. 침묵은 이상하게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엄마, 아무도 안 왔어요. 나라도 제대로 지킬게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 편이라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향을 받고 꽂고 어머니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동자는 붉었지만 눈물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죠. 그 순간 빈소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한 사람이 들어섰어요. 검은 코트와 검정 원피스를 입은 한서진이었죠.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손엔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서진은 말없이 영정 앞에 섰습니다. 2번 절을 올렸고요. 그리고 국화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잘 보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선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지만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죠. 서진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자 선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요. 서진은 선우를 바라보지 않은 채 향기 빠진 꽃냄새를 들이마시듯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라는 건 참 무섭네요. 자꾸 돌게 만들어요. 결국 돌아오게 하고. 선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눈빛은 흔들렸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짧게 인사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빈소엔 다시 정적만이 남았어요. 촛불은 조용히 흔들렸고 선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향을 갈아 올렸습니다. 작은 불빛이 다시 타오르자 그의 눈빛은 오래된 피로처럼 서서히 젖어들었어요. 어머니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죠. 서울 강남의 한 로펌입니다. 27층 회의실. 절반쯤 내려온 커튼 사이로 가을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듭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유언장 초안과 재산 내역, 복사본, 두툼한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 2명과 재단 법률 담당자, 재만, 그리고 서진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진은 회색 정장을 입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네요. 재만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선우 씨는 법적으로 부자 관계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가 명확하고 향후 관계 인정이 이뤄질 경우
민법상 상속권은 자동 발생합니다. 서진은 손에 쥔 볼펜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에 회의실의 정적이 한 겹 흔들리는군요. 아버지, 감추지 마세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족 얘기를 숫자로 나누는 중이잖아요. 제만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뗍니다. 목소리가 낡은 서랍처럼 닫혔다 열리는 느낌이지요. 나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다.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서 그게 더 쉬울 줄 알았지.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숨을 고릅니다. 변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뭅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하네요. 그때 회의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립니다. 정장 대신 검은 점퍼 차림에 선우가 서 있습니다. 서류 가방도 없이 문 안쪽으로 들어서서도 자리에 앉지 않네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합니다. 선우는 테이블 뒤에 서서 입을 뗍니다. 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일까봐, 그렇게 보일까봐. 하지만 전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제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한순간 멈칫하네요. 저에겐 남기고 싶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김명신, 제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잊히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관계 등록도 상속도 안 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고요에 잠깁니다. 볼펜 끝이 멈춘 채 메모장 위에 선만 덩그러니 남아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법적 의사로 기록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몸을 돌립니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회의실엔 또다시 무거운 침묵만 내려앉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눈빛에 망설임이 스칩니다. 아버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제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처럼요. 여의도였습니다. 재단 본사 앞 정문은 이른 아침부터 웅성거림으로 뜨거웠어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어 인도는 삼각대와 조명으로 가득 찼죠. 경비 인력이 통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파도처럼 밀려드는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 DNA 검사까지 했다고요? 이름이 뭐래요? 아들 이름. 재단 이사직 유지 가능한 겁니까? 온라인 기사 제목은 순식간에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전 유통대기업 부사장 최재만 혼의 아들 존재설. DNA 검사로 출생의 비밀 밝혀지나? 그 청년 제 아들입니다. 기자회견 예고. 재단 본사 1층 로비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재만은 어두운 회색 정장에 진회색 넥타이를 맨 채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우고 있었어요. 비서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아꼈고 서진은 회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한 상태였죠. 회장님, 굳이 지금 이런 발표를...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합니다. 네. 로비 중앙에는 재단 로고를 뒤로 한 작은 연단이 마련돼 있었어요. 마이크 세대에 기자용 좌석 20석, 카메라 8대가 반짝였죠. 재만이 모습을 드러내자 셔터 소리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와 섰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 하나를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말할 자격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피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만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플래시는 폭죽처럼 연달아 터졌고 손가락들이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 아래에는 실시간 자막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숨겨진 아들 인정. 늦었지만 진심입니다. 그에게 미안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 아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상속 계획에 포함됩니까? 제만은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마이크 가까이 입을 대었어요. 그에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로비 뒤편 커튼 너머의 어두운 그늘에서 선우는 조명과 마이크 너머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엔 켜지 않은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시선은 고백하는 제만을 통과해 그 너머의 과거와 사라진 시간 위로
길게 멈춰 있었죠. 아주 짧은 순간 선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때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검은 배경 위 부드럽게 내려앉은 조명 한 줄기 아래에 선우가 앉아 있었어요. 하얀 셔츠에 차분한 회색 재킷이 깔끔했죠. 눈 아래로는 밤샘 노동의 푸른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그의 자세만큼은 정직하고 단정했습니다. 한 호흡의 정적이 흐른 뒤 정면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어요. 길게 숨을 고르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선우 씨, 요즘 많은 분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리운전기사에서 재벌가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그런 당신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요? 선우는 눈을 한번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마른 입술을 눌러본 뒤 시선을 들었어요. 빛은 조용히 그의 눈두덩에 내려앉았고 공기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에선 아버지란 존재가 신화였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믿고 따르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정작 저에겐 없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회자의 시선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당신을 키우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 있죠? 선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동자가 아래로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곱게 마주봤습니다. 제 인생은요, 어머니의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숨소리마저 가까워진 듯 그의 표정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마에 맺힌 미세한 땀방울과 콧등을 스치는 빛의 선이 가늘게 떨렸어요. 비 오는 날 김밥 파라솔 안에서 엄마 무릎을 베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없어 빗물에 김밥이 젖어도 엄마는 항상 절 감싸 안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손등으로 입술을 한번 닦아내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 작은 천막 아래서 엄마는 늘 저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괜찮은 적 없었죠. 그 말을 믿은 게 지금까지 가장 아픈 기억입니다. 그의 속눈썹 아래 고여있던 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선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라도 당신 곁에 조용히 모든 걸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너무 늦기 전에 괜찮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말이 끝나자 공기는 한층 가라앉았습니다. 위의 불빛도 하나둘 힘을 거두듯 사그라졌어요. 고요 속에 선우는 홀로 남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맺힌 마지막 한마디가 불빛 아래 선명해졌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방송이 끝난 뒤 업로드된 영상은 금세 수십만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시청자들의 댓글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어요. 그중 한 줄이 화면 위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도 늘 괜찮다고 했어요. 눈물 나네요. 서울 강남 회색 유리로 둘러싸인 유통대기업 본사 18층이었습니다. 대형 회의실 안 긴 원형 테이블을 따라 정장을 입은 이사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전자모니터에는 경영 리스크 정리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서진은 모서리 자리에서 묵묵히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흑단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얇은 안경 너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요. 그 눈빛 뒤편으로는 피곤과 불신이 얼룩져 보였어요. 한서진 이사, 요즘 언론 노출이 심각합니다. 숨겨진 아들, 출생의 비밀이라는 자극적 키워드는 회사 이미지에 직격탄이에요. 이미 밝혀진 사실이니 숨길 수는 없겠죠. 투자자들이 민감합니다. 외국계 투자사 측에서 회장직 승계 유보 요청도 들어왔고요. 형제라는 관계, 아직 법적 등록도 안 됐다면 지금 선우 씨를 공식 가문 일원처럼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서진은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손가락으로 펜을 탁탁 책상에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적인 일을 회사에 끌어들인 건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배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이사들 사이로 눈빛이 오갔고 차가운 숨이 회의실을 맴돌았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초구의 최재만 자택 응접실이 고요했어요. 묵직한 목재 테이블과 고가의 앤티크 소파 위로 서진과 어르신 2명, 시댁 측 중년 여성 1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잔열만이 침묵을 메웠지요. 서진아, 이건 네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자고로 혼사는 문보를 보고 하는 거다. 근데 이런 일이 터지면은 가문의 명예가 우리 쪽에서도 분위기가 좋진 않아. 시댁 어르신들께서도 이 혼사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곧게 응시하고 있었어요. 혼사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하는 겁니다. 서진아,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런 일 하나 때문에 얼마나 조롱받는 줄 알아? 가문이라는 거는 쌓아온 세월이야. 쌓은 게 체면뿐이라면 전 그 가문 굳이 아니어가도 됩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한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무른지 모르겠어. 체면이 곧 사회성이야. 그걸 잃으면 아무것도 못 지켜. 전 사람을 지키는 쪽입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제 판단으로. 그 순간 방 한편에 앉아 말없이 듣고 있던 제만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서진아, 하지만 서진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눈을 천천히 내리깐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선택으로 살 겁니다. 그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든 형을 위한 일이든 간에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실내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남았지요. 제만은 가만히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문보다 사람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미련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한강변을 스치는 바람이 살갗을 나리게 했어요. 가로등 사이로 빛이 번지고 멀리 자전거 한 대가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선우는 미리 벤치에 앉아 있었죠. 검은 점퍼에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손엔 따뜻한 캔커피를 쥐고 있었어요. 멀리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제만이었죠. 그는 말없이 선우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만 바라봤어요. 왜 이제 왔니? 30년 전엔 갈 수 없었고 지금은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만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손에 쥔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이름 하나 알게 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바뀌었죠, 당신. 그리고 나. 제만은 선우를 훑어보듯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강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변한 게 없다. 그때도 지금도 내 선택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 속에 우리는 없었죠. 당신 삶엔 당신만 있었으니까. 제만은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손가락으로 꺾었어요. 선우는 캔커피를 벤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선우는 강물 너머 어두운 수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숨을 고르듯 잠시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내 인생은 어머니의 침묵 위에 세워졌어요. 그 침묵 안에서 배운 건 기다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명신이는 좋은 사람이었지. 많이 참았을 거야. 그래서 더 외롭게 살다 가셨어요. 좋은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는 세상이라 그건 당신도 알 거잖아요. 제만은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입술만 달싹이고 닫았습니다. 바람이 한번 세차게 스쳐갔어요. 한참 뒤 선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젠 어떻게 할 거냐? 무얼 원하는데? 선우는 짧게 생각을 모으고 또렷이 말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난 알게 됐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지 당신도 알게 될 차례입니다. 선우는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제만은 벤치에 그대로 남아 앉아 있었죠. 그의 발밑엔 꺾인 담배 한 개비만 남아 있었어요. 캄캄한 강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종로의 오래된 한식주점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황토벽과 좌식 다다미방, 낮은 조명 아래 공기가 잔잔했습니다. 최재만과 이선우 두 남자는 마주 앉아 있었죠. 앞엔 간단한 안주와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두 개의 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우는 조용히 잔을 들어 제만의 앞에 따라줍니다. 그 동작은 어색하지도 친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의였죠. 제만은 막걸리를 바라봅니다. 이런 자리 참 오랜만이다. 김명신이 이런 술 좋아했지.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솔직히 무서웠다. 제만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막 회사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지방 출장도 겨우겨우 잡고
윗선의 눈치 보면서 서울 복귀만 기다렸지. 선우는 작게 말합니다. 논산 출장 5월이었습니다. 제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비 오던 날이었지. 시장 골목 비닐 천막 아래 그 식당. 네 엄마가 거기 서 있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다. 잠시 제만의 말이 멎었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읍니다. 서울 올라오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 아기가 생긴 것 같다고. 나는 바로 끊었다. 다시 전화 안 왔으면 하고 일부러 번호도 바꿨지. 선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 김밥을 팔며 절 키우셨습니다. 아무 도움도 없이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야. 돈을 못 벌었을 때도 아니고 사람을 버린 그 순간. 둘 사이엔 말 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조용히 막걸리를 따르며 서로의 잔이 다시 찼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 밤 네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를 때마다 명신이 눈물도 같이 떠올라. 근데 그게 더 미안하더라. 그땐 내가 체면이 먼저였거든. 선우는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은 쓰지만 침묵은 더 쓰게 느껴졌어요. 사람보다 체면이 먼저였던 당신이 이렇게 자리에 나온 건 저한텐 의미 있습니다. 제만은 잔을 들었다가 선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 속에 오만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어른의 죄의식과 뒤늦은 진심만이 흘렀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 이름 너에게 줄게.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더는 숨어있지 않게. 선우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름만 받겠습니다. 제만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름만?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사는 건 제 몫이니까요. 제만은 멈칫하다가 이내 작게 웃었습니다. 명신이도 그렇게 말했었지. 선우는 절대 누구 탓 안 할 아이라고. 선우는 눈을 들어 제만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있었죠. 어머니의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이번엔 말없이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작은 소리 하나가 조용한 다다미 방을 채웁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고요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오해와 한을 씻어내는 듯 들립니다. 늦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연남동의 한 조용한 카페는 호흡을 낮추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한서진은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핸드백 옆에는 정갈한 메모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겉으론 담담해 보였지만 손끝은 자꾸만 펜 뚜껑을 돌리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선우가 들어섰고 오늘은 평소보다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낯선 자리를 마주한 조심스러움이 그의 눈빛에 얇게 어렸어요. 선우는 창가 쪽으로 차분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끝이 멈추자 숨결까지 낮아지는 듯했지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방금 온 참이에요. 앉으세요. 선우는 서진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둘은 메뉴판을 펼치지 않고 탁자 위 커피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 망설였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날 자선 행사장에서 당신이 하신 말, 그 가족에 김명신 씨도 포함입니까?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선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동의가 자리에 퍼졌지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법적, 혈연적 정의만이 가족이라 믿었는데 요즘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라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서류 한 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선택. 그 말에 선우는 잠시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어요. 사라질 듯 얕은 미소였지만 마음에 닿는 온기가 있었지요. 서진 씨는 날 선택하실 건가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진 않을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저도.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이전보다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말수는 적어졌지만 숨결의 속도가 비슷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미뤄졌어요. 죄송합니다. 제 일로 그런 일이. 괜찮아요. 누군가의 진실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어쩌면 처음으로 실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거요. 선우는 눈을 살짝 내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쓰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고 따뜻하게 번졌지요. 잠시 뒤 서진이 가방에 손을 얹었다가 멈췄습니다. 멈춘 손끝에 망설임과 확신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언젠가는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땐 진짜 형제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말에 선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잖은 수긍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로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한때 낯선 이들이었고 한때는 가족을 몰랐던 이들이었지요. 지금은 아주 조금 서로를 향해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늦가을이었습니다. 논산 바깥 작은 산자락이 고요했어요. 노란 들국화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선우는 천천히 걸음을 올렸지요. 손에는 비닐로 조심스레 감싼 김밥 한 줄과 접어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발밑 흙길은 젖어 있었고 구두 밑창엔 마른 풀잎이 붙었습니다. 묘 앞에 닫자 선우는 잠시 멈춰섰어요. 잡초가 자라 비석 아랫부분을 덮고 있었지요. 그는 가방에서 흰천을 꺼내 조심스럽게 이끼를 닦았습니다. 비석엔 단출한 글씨가 보였어요. 고 김명신 1961부터 2025 한 아이의 어머니로 온 생을 살다. 엄마, 왔어요.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석 앞 작은 주화를 정돈하고 들고 온 김밥을 곁에 반듯하게 놓았어요. 포장지는 오래돼 잉크가 거의 다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명신김밥 네 글자가 남아있었지요. 이거 엄마 마지막으로 팔던 날 남겨놓았던 포장지예요. 엄마 김밥이 그리워서 그냥 그 위에 싸봤어요. 바람 한 줄기가 스치자 종이봉투가 살짝 들썩였어요. 선우는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조용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없었어요. 엄마, 나 이제 혼자 아닙니다. 그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아직 멀지만 그래도 조금은 바뀌었어요. 서진이 누나도 있어요. 피는 밥만 같지만 마음은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는 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석을 바라보는 눈동자에 바람이 스며드는 듯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도 엄마 여전히 엄청 그립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다시 입을 뗐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건 김밥 말 때 손끝에 남는 온기라고. 그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선우는 비석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차가운 돌의 감촉이 전해졌지만 그 안에 깃든 기억은 따뜻했어요. 그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여 절을 드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바지를 털고 다시 한번 김밥을 바라봤지요. 포장지는 바람에 흔들리며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드러냈습니다. 명신김밥.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돌아서 조용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나뭇결 사이로 사라졌지요. 그 자리에 김밥 한 줄이 남았습니다. 비석 앞에서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낡은 포장지가 한 사람의 삶을 다 말해주는 듯했어요.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햇살이 잔잔하게 번지던 오후였고요. 단지 입구 우편한 벽에 누군가 새로 붙인 명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명패에는 최재만, 이선우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경비실에서 신문을 정리하던 70살가량의 경비원이 눈썹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여긴 원래 회장님 혼자 사시던 데인데 가족이세요? 재만은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는 선우가 무심히 서 있었죠. 회색 후디에 검은 가방 하나, 아직은 타인의 냄새를 머금은 채였어요. 이제 그렇지.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경비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참, 세상일 몰라요. 요즘 같은 때에 가족이 한 집에 모이는 게 어딥니까?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고 둘 사이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서서히 위로 올라갔어요. 네가 태어난 이래로 이 집에 남자 둘이 같이 사는 건 처음일 거야. 그래요? 아내랑은 오래전부터 따로 살았고 서진이는 대학 가고 나서 자취했으니까 혼자 오래 산 집이지.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재만이 문을 열었고요. 도어락이 부드럽게 풀리더니 안에는 가지런한 거실과 고요한 조명이 펼쳐졌습니다. 짐은 많지 않겠지. 방은 저쪽이다. 내 옆방보단 조금 작지만. 선우가 들어간 방은 새 이불이 깔린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침대에
간이 소재가 가지런했고 창밖으로는 남산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둘러보았죠.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듯 공기가 비어 있었어요. 이런 데 살아본 적 없어요. 제만은 무표정한 얼굴로 문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도 이런 데서 한 번쯤 살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선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스쳤어요. 그분은 늘 지하였어요. 반지하 아니면 골목 끝방. 그게 우리 인생이었거든요. 나도 반지하 살던 시절이 있었어. 오래전 일이지만. 둘 사이엔 긴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온 선우는 거실 소파 끝에 앉았어요. 제만은 냉장고에서 물 2병을 꺼내 하나를 선우 앞으로 툭 건네고 하나는 자신이 마셨습니다. 배는 안 고프냐? 김밥 하나 먹고 왔어요. 김밥? 또 명신 김밥이냐? 선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거기 아니면 못 먹겠더라고요. 제만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 하나 바뀐 것뿐이지만 삶의 결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음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소파의 양끝에 나란히 앉아 같은 TV를 바라보면서도 눈은 각자의 곳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몰랐던 시간보다 알아가는 시간이 더 길기를 마음 한켠에서 조심스레 바랐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조용한 저녁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거실 시계가 저녁 6시 45분을 가리켰을 때 주방에선 익숙지 않은 칼질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제만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파를 썰고 있었지만 그 칼끝은 불안하게 떨렸어요. 세로로 썰어야 할 것을 대충 잘라놓고는 다시 국자로 된장국을 휘졌습니다. 고추장이 아니라 고춧가루였던가. 냄비 안은 이미 짙은 갈색으로 탁해져 있었고 국물 가장자리엔 뽀얀 거품이 떠올랐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선 계란말이가 반쯤 탔어요. 반죽을 너무 많이 부었는지 뒤집는 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진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했죠. 요리는 아버지 성의는 있는데 결과물은 좀 불안하네요. 처음이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가족이 셋이서 밥 먹는 건 처음이잖아. 테이블 위엔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 태운 계란말이, 시중 불고기 양념에 담가 구운 고기, 시판 김치, 냉동만두였어요. 정성이 묻어있는 듯 또 어딘가는 허술한 한 상이었죠. 이 성의가 재산보다 귀합니다. 제만은 수저를 들고 있다가 멈칫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신이도 그랬지. 반찬 하나, 국 하나로도 상을 꽉 채웠던 여자야. 잠시 식탁에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명신이라는 이름 앞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듯한 침묵이었어요. 서진이 수저를 들고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계란말이는 다음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다음이 또 있겠지. 저는 좋습니다. 다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세 사람은 조금씩 웃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말없이 그러나 온기가 흐르게 이어졌어요. 밥을 다 먹어갈 무렵 제만은 조심스레 밥통을 열었습니다. 밥주걱을 든 손끝이 잠시 떨리더니 한마디를 꺼냈죠. 한 그릇 더 줄까? 선우는 국물을 한 숟갈 삼킨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엔 놀람도 없고 슬픔도 없었어요. 다만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어떤 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그 짧은 한 문장에 두 글자 아버지에 제만의 눈빛이 흔들렸죠. 국자로 다시 밥을 뜨는 손은 조심스러웠고 뚝배기에 담는 손길은 느렸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아버지 소리 들으니 사람이 된 기분이다. 서진은 물컵을 들고 입술만 살짝 깨물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 집도 드디어 집 같네요. 세 사람은 식탁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휴대폰을 들지 않았어요. 식탁에 남은 그릇은 비워졌고 국물은 차가워졌습니다. 사람 사이 온도는 오늘 처음으로 조금 따뜻해졌어요. 가을이 깊어진 11월 어느 날 선우는 혼자 논산 중앙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명신김밥 가게가 있던 자리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고 간판조차 바뀐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선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손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죠. 흑백에 가까운 채도에 셋이 찍힌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명신, 어린 선우, 그리고 사진기를 의식하지 않은 듯 멀찍이 서 있는 시장 상인 아저씨가 함께였어요. 사진 속 명신의 눈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옆에 선우는 손에 김밥을 꼭 쥔 채
부끄러운 듯 입을 앙다물고 있었고요. 엄마, 이젠 나 이름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는 사진을 살짝 들어 보이며 미소를 보였어요. 근데 엄마, 그건 알아요. 엄마가 없었다면 난 지금 여기에 없었겠죠. 누구도 날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을 테니까. 그 순간 바람이 시장 골목을 지나며 오래된 풍경 소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액자를 다시 가방에 넣고 시장 한켠에서 묵은지 김밥 하나를 샀어요. 천천히 한 입 베어 물고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은 더 깊어졌고요. 그의 눈가엔 조용한 물기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다짐이자 작별이었고 또 하나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세상엔 이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단 한 사람이 가족이지요.